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의 복도는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병원의 정적을 더 깊게 만들었다. 윤지우는 긴 코트를 여미며 병실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일정했고 표정은 변함없이 무표정했다. 그녀는 이곳에 매주 목요일마다 들렀다. 아버지 윤태석 회장이 15년째 누워있는 병실이었다. 사고 이후 그는 한 번도 말한 적도 몸을 움직인 적도 없었다. 요식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세상과는 단절된 채 오랜 시간을 병상에서 보냈다. 지우는 익숙하게 병실 문을 열었다. 하얀 이불 아래로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꽃을 꽂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 오늘은 큰 변화 없으셨대요. 이번 주엔 미국에서 유명한 재활 전문가가 오기로 했어요. 이번엔 혹시라도. 그녀는 말을 멈췄다. 반복되는 기대와 실망에 익숙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있었다. 그것이 희망인지 집착인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 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던 그녀 앞에 한 소년이 갑자기 나타났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의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엔 먼지와 빗물이 섞여 있었다. 나이는 13살쯤 되어 보였고 눈빛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소년이 입을 열었다. 저, 회장님 다시 걷게 해드릴 수 있어요.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소년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병원 주변에서 살고 있어요. 회장님 상태를 멀리서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을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해요. 지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넌 의사도 아니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은 아이잖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줄 알아요. 기계가 잡지 못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비논리적이었고 어이없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원 쪽에서 간호사가 급히 뛰어왔다. 부회장님, 큰일입니다. 회장님께서 손을 움직이셨어요. 지우는 숨을 멈췄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오른손을 분명히 들었어요. 영상도 찍어뒀어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병실로 뛰어갔다. 침대 위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가 이불 위로 떨어졌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15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반응이었다. 지우는 돌아서서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병실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너 뭐 한 거야? 아무것도요. 단지 저를 보셨고 반응하신 거예요. 그건 회장님의 선택이었어요. 지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원하는 게 뭐야? 딱 일주일만 주세요. 회장님 곁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아무 변화 없으면 떠나겠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 당당했고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지우는 갈등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을 본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병원 의료진의 감독 하에만 움직일 수 있어. 너 혼자선 절대 환자에게 손도 못 대.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그는 뒤돌아 천천히 병원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빗줄기 속에서 그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지만 이상하게도 지우의 눈에는 강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다. 방금 있었던 일은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의 시작일까? 그저 길에서 만난 한 아이. 그저 우연히 움직인 손가락 하나.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무언가가, 아주 작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오늘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윤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머릿속은 전보다 선명했다. 전날 밤 그녀는 수십 번도 넘게 아버지의 손이 움직였던 순간을 떠올렸고 그것이 착각이 아님을 스스로 확인하려 했었다. 지우는 강민혁이라는 소년을 다시 생각했다. 그는 분명 이상한 아이였다. 나이도 어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듯했으며 예모로 봐서는 거리에서 살아온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또렷했고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오전 9시 정각
검정색 승합차가 병원 근처 골목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 있던 비서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강민혁 군. 좁은 골목 끝에서 소년이 나타났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머리는 빗겨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차에 조용히 올랐다. 차 안에서의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다. 지호는 이미 집에 도착해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에 특별한 장비를 더 설치해놨다. 움직임 감지 센서, 심박수 측정기, 그리고 영상 촬영용 카메라. 모든 것은 철저하게 기록될 예정이었다. 민혁이 도착했을 때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짧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제가 뭘 하든지 모든 과정은 기록됩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의료진이 지켜보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절대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시술을 할 수 없어요. 알고 있어요. 저는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거니까요. 민혁은 천천히 다가가 아버지 옆바닥에 앉았다. 그는 가방에서 얇은 공책 한 권과 연필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회장님은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다시 뵙네요. 저는 민혁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민혁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공책에 무언가를 끄적이며 계속 말을 걸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여기 오기 전 병원 뒤편 공원에서 새들이 울더군요. 겨울인데도 참 대단해요. 저희 할머니는 새소리가 들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민혁은 회장 옆에서 말하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책을 읽었다. 그는 손 하나 대지 않았지만 묘하게도 공간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지호는 모니터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지만 놀랍게도 밤이 되자 심박수 센서에 변화가 생겼다. 평소보다 약간 상승한 수치, 그리고 눈동자의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담당 간호사가 달려와 말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요식 반응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호는 곧장 방으로 달려갔다. 민혁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정말로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눈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 순간 민혁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지금 대답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계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말을 배우듯 오랜 침묵 끝에서도 다시 배울 수 있어요. 몸도 마음도요. 지호는 혼란스러웠다. 넌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거지? 민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할머니께 배웠어요. 할머니는 말기 뇌출혈로 병원에서 포기한 분이었는데 제가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건 많지 않았어요. 다만 기다리고 믿고 말 걸었을 뿐이에요. 지호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호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한 아이가, 병원 밖에서 자란 한 소년이 이 모든 혼돈 속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정말로 아주 작지만 진짜 기적의 시작일까? 강민혁이 윤태석 회장의 병실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9시에 도착해 밤 8시까지 병실에 머물렀다. 의료진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존재에 적응해갔다. 그는 병실 안에서 단 한 번도 무례하거나 허용된 범위를 넘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야기했다. 책을 읽어주고 창밖 풍경을 묘사하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회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회장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심박수나 뇌파 반응은 점차 뚜렷해졌다. 담당 의사였던 이소연 교수는 처음엔 회의적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뇌세포가 이미 상당히 손상됐고 지금 보이는 반응은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도 결국 데이터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아이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의학의 범위 밖일지라도. 지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병실을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지우는 회장님이 가장 아끼던 오래된 사진 앨범을 가져왔다. 과거 가족여행, 회식, 창립기념일 사진 등이 담긴 앨범이었다. 민혁은 그것을 받아 한 장씩 넘기며 회장에게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여기 제주도 사진이네요. 이때 많이 웃으셨네요. 회장님. 이건 따님이 대학 입학하던 날인가요? 되게 자랑스러워하셨던 눈빛이에요. 사진을 넘길수록 회장의 눈동자는 조금씩 흔들렸다. 때로는 눈가에 물기가 맺히는 듯했다. 그날 밤 민혁이 병실을 나서기 직전 회장의 오른손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이불 위를 쓸었다. 그 순간 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봤어요. 지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유류진도 경악했다. 센서도 동일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윤태석 회장은 반응하고 있었고 그것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다. 지우는 민혁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넌 정말 뭔가를 해낸 거야.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해낸 게 아니에요. 회장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분 안에 남아있는 가능성을 믿었을 뿐이에요. 며칠 뒤 지우는 민혁에게 요출을 제안했다. 아버지가 늘 가고 싶어 하셨던 한강 산책길이 있어. 거기 가볼래?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두 사람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민혁에게 그의 과거를 물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셔? 민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거의 기억을 못해요.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는 병원 근처에서 지냈어요. 학교는? 안 다녔어요. 대신 도서관에서 책 읽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 관찰하면서 배웠어요. 어떤 때는 간호사분들 대화 듣고 따라 쓰기도 했고요.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소년이 이룬 작은 기적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절박한 삶 속에서 길어올린 경험이었다. 며칠 뒤 윤태석 회장은 휠체어에 옮겨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 아직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유료진의 도움을 받아 몸을 기울이거나 손을 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민혁은 매일 손을 잡고 간단한 운동을 유도했다. 그리고 하루는 회장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 모습에 지우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맞죠? 저 알아보시는 거죠? 그때 회장의 손가락이 지우의 손을 아주 약하게 감쌌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오랜 세월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날 밤 지우는 민혁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민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응. 더는 널 거리에서 살게 둘 수 없어. 아버지도 너를 원하실 거야. 그리고 나도. 그 말에 민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실감하는 듯한 눈빛을 가졌다. 그날 이후 강민혁은 윤가의 집에 정식으로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거리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윤지우와 윤태섭, 그들 모두에게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혁이 윤가의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그의 생활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넓은 집,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음식은 아직도 그에게 현실 같지 않았다. 그는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집안을 조용히 둘러보았고 자신이 혹시 꿈속에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듯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윤지우는 그런 민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요구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무엇 하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모든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태도는 오히려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여긴 내 집이야. 어느 날 아침, 지우는 식탁에서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은 숟가락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그런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요. 지우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태석 회장의 상태는 분명히 호전되고 있었다. 손과 팔의 움직임은 점점 명확해졌고 간단한 의사표현은 눈 깜빡임이나 손가락 움직임으로 가능해졌다. 유료진은 매주 회의를 열어 데이터를 검토했고 그 결과는 하나같이 놀라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다. 이정훈 교수는 결국 다시 윤가를 찾아왔다.
그는 오랜 시간 윤태석 회장을 담당해온 신경과 전문의였고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었다. 부회장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는 응접실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 아이의 개입은 명백히 비전문적이고 위험합니다. 현재의 호전이 진짜 회복인지 일시적인 신경 자극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있고 유료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치료사가 아닙니다. 자격도 책임도 없어요. 민혁은 방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이 대화가 자신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끼어들지 않았다. 이정훈 교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니? 민혁은 고개를 들었다. 완전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다. 교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의학은 느낌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인다. 그 말에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교수님, 아버지는 지난 15년 동안 증거 속에서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민혁은 혼자 정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무릎 위에 놓인 작은 노트를 바라보며 연필을 굴리고 있었다. 그때 지우가 다가왔다. 괜찮아?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런 일 처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병원에서도 비슷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의심부터 했어요. 아이가 뭘 아느냐고. 지우는 그 옆에 앉았다. 그래도 넌 도망치지 않았잖아. 민혁은 조용히 웃었다. 도망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윤태석 회장은 깊은 잠에 빠졌다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경보음이 울렸고 유료진이 급히 달려왔다. 민혁은 방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을 꽉 쥐었다. 제가 너무 빨리 했나 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지금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었다. 혹시 정말로 민혁의 접근이 위험한 것은 아닐까? 혹시 그녀가 아버지를 또 다른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다행히 윤태석 회장의 상태는 곧 안정되었다. 묘사는 일시적인 자율신경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모두에게 경고처럼 남았다. 며칠 후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의 치료 과정에 대해 외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누군가 이 상황을 문제 삼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민혁을 불렀다. 솔직히 말해줘. 두려워.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멈추고 싶지는 않아요. 예. 회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말에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아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 실험 같은 시도를 멈출 것인가? 그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었다. 병원 윤리위원회의 통보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다. 언론이 먼저 움직였다. 회장님의 치료에 무자격 소년이 개입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의료인의 비과학적 치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유료계 충격 강민혁 군의 정체는 하루 만에 수많은 기사가 인터넷에 쏟아졌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기사들도 있었고 일부는 자극적인 제목을 앞세워 윤가와 지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지우는 회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민혁은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역시 상황을 직감하고 있었다. 정말로 나 때문일까? 그는 자신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윤지우는 언론 대응팀과 변호사를 불러 위기 대응에 나섰고 동시에 민혁에 대한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려 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학력증명 그러나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법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그 사실은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그러던 중 지우는 오래된 내부 자료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문서를 하나 발견했다. 15년 전 윤태석 회장이 직접 서명한 공사 관련 사고 보고서.
그리고 그 서명 옆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강정수. 건설 현장의 안전 책임자였던 사람. 바로 강민혁의 아버지였다. 지우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서류를 든 채 곧장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혁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공책을 넘기고 있었다. 지우는 그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 이름, 너도 알고 있지? 민혁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강정수 내 아버지 맞지? 민혁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얘 말하지 않았어.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건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예. 아버지가 사고 이후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매일 울었고 할머니는 조용히 숨겼어요. 저는 그냥 잊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 일에 연루되었다는 건 지금 처음 봤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의 사고. 그로 인해 가족이 무너졌고 그녀의 인생도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그 가해자의 아들이 아버지를 치료하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가 모든 신뢰를 흔들었다. 그날 밤 윤태석 회장은 안정을 되찾아 간단한 손동작과 눈빛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지우는 그의 옆에 앉아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지, 저 아이 민혁이 강정수의 아들이래요. 말이 없었다. 그러나 윤태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는 한 손을 들어 천천히 공중에 그렸다. 괜찮다. 그 손짓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며칠 뒤 병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의료진, 윤리위원회, 언론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윤지우는 단상에 섰다. 저는 오늘 모든 치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민혁 군은 공식적인 자격은 없지만 그가 회장님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일은 단순한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회복은 때로는 감정과 신뢰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민혁 군이 회장님의 사고와 관련된 인물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지우는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의 죄를 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는 감동했고 어떤 이는 분노했다. 치료인가, 위험한 실험인가라는 논쟁은 뜨거워졌다. 그날 저녁 민혁은 짐을 쌌다. 지우가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조용히 서 있었다.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제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해가 되는 것 같아서요. 지우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너한테도 선택권이 있어야지. 너 어떻게 살고 싶어?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 자신의 삶을 묻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밤 그는 짐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이야기는 시작일지도 몰랐다. 강민혁은 떠났다. 짐을 들고 윤가의 대문을 나설 때 그는 고개를 한 번도 돌리지 않았다. 뒤에서 윤지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둘은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상황이 말보다 앞서 있었다. 언론은 여전히 그를 둘러싼 기사로 떠들썩했다. 누군가는 그를 거짓 치료사라 했고 누군가는 기적의 소년이라 불렀다. 하지만 민혁에게는 그 어떤 이름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그의 할머니가 생전에 살았던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아직도 할머니가 아끼던 약초 가게가 남아 있었고 지금은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맡아 운영하고 있었다. 민혁은 그 가게 한쪽 방에 묵게 되었다. 매일 아침 그는 새벽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돌며 약초를 채집했고 오전에는 마을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리고 오후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공부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다시 시작하고 있다. 아주 처음부터. 공식적인 학력도 없고 주민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그가 공부를 계속하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책상 없이 배운 날이 대부분이었고
인정받지 못한 노력 속에서도 그는 계속 자라왔다. 그는 정부의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검정고시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낡은 공책에 빽빽이 필기를 하며 그는 스스로를 가르쳤다. 독학으로 신경과학, 심리학, 전통의학, 재활치료까지 배움에 대한 그의 열정은 누구보다 깊고 진지했다. 하루는 보건소의 한 물리치료사가 그에게 물었다. 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뭔지 끝까지 알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치료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게 진짜 의사지.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1년 후 민혁은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고 국가특별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 중 특별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였다. 면접은 서울에서 열렸다. 다시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민혁은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시선으로 비춰질지 그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삼키고 기차에서 내렸다. 면접장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건 민혁의 차림새와 배경이었다. 그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에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고 속에서에는 정규 학력 없음이라는 말이 선명했다. 그러나 면접관 중 한 사람이 그의 이름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강민혁 혹시 윤태석 회장님 사건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던 그분 맞나요? 민혁은 잠시 정적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면접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후 이어진 질문들은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고 공식 자격도 없는데 왜 우리가 당신을 받아야 하죠? 윤가와의 일은 결국 실패한 시도로 남았습니다. 그 경험이 왜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요? 민혁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누군가를 낫게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이 부족했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걸 넘어서려면 공부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도요. 지금 저는 단지 배울 준비가 되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실 안은 조용해졌다. 며칠 후 합격 통보가 왔다. 민혁은 국가가 운영하는 통합의학 및 재활치료 전공 과정에 선발되었고 전액 장학금과 함께 기숙사 입주 자격도 주어졌다. 그는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 드디어 출발해요. 새벽이었다. 그는 짐을 꾸려 기숙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부터 새로운 공부와 수련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매일 새벽 운동, 오전 이론 수업, 오후 실습, 저녁에는 자유연구.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가끔은 텔레비전에서 윤가의 소식이 흘러나왔다. 윤지우는 여전히 YK그룹을 이끌고 있었고 아버지 윤태석 회장은 꾸준히 회복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졌다. 그때마다 민혁은 잠시 멈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움이 스쳤지만 후회는 없었다. 지금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누구의 아들도 아닌, 누군가의 한상을 채우는 존재도 아닌. 이제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시작은 느리고 조용했지만 분명히 깊고 단단했다. 마치 긴 어둠 끝에서 떠오르는 새벽처럼. 윤지우는 결심했다. 오랜 침묵과 혼란, 그리고 수많은 밤의 고민 끝에 그녀는 아버지의 병상 옆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이제 민혁이 하던 걸 계속해보려고 해요. 그냥 아버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희망을 느끼게 하고 싶어요. 윤태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손가락을 한번 움직였다. 그의 반응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명확했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 북부의 한 오래된 요양병원이 조용히 리모델링되기 시작했다. 낡은 벽이 허물어졌고 탁한 복도에는 빛이 들어왔다. 모든 것은 빠르게 그러나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이곳이 바로 지우가 준비한 새로운 프로젝트였다. 이름은 희망의 시작센터. 재활과 통합의학, 심리치료, 예술치유까지 아우르는 다차원적 치료 공간이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병원 시스템을 뛰어넘는 사람 중심의 회복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기존의 병원들이 질병을 중심으로 환자를 대한다면
이곳은 사람을 중심에 둔다. 이곳에선 환자가 치료 대상이 아니라 주체입니다. 지우는 개관 설명회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엔 의료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비전문적인 접근이다. 감성 마케팅에 불과하다. 회장의 딸이 자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한 사업일 뿐이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의료진, 심리상담가, 예술가, 명상가, 그리고 일부 대체요법 전문가들과 손잡고 센터를 채워갔다. 입소문은 천천히 퍼졌고 특히 재활의 한계를 느낀 환자들과 가족들이 하나둘씩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센터의 첫 번째 사례자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고립된 60대 여성 환자였다. 전통적인 치료로는 큰 진전이 없었지만 이곳에서의 2달 후 그녀는 처음으로 외부 정원에 나가 햇빛을 받으며 웃었다. 그 장면은 영상으로 기록되어 SNS를 통해 퍼졌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정말 회복이 가능할까? 이곳은 다른가? 물론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시선은 존재했다. 그러나 지우는 중심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는 해줄 수 있어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느 날 지우는 센터의 도서관을 정리하다가 한 권의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믿은 것들. 글씨는 익숙했다. 민혁이 남기고 간 노트였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거기엔 그가 병원에서 회장과 나눴던 말들, 혼잣말, 치료 도중의 감정, 할머니의 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진짜 움직임이다. 사람은 손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기다림과 믿음으로 치유된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인간을 살린다. 지우는 눈을 감고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언젠가 민혁이 돌아온다면 이곳은 그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 무렵 강민혁은 학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기숙사와 실습 병원을 오가며 그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배우고 익혔다. 실습 중 만난 환자들과의 소통은 여전히 그의 가장 큰 강점이었다. 민혁 씨랑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그 사람은 손을 얹지 않아도 뭔가 전해져요. 율사 지도 교수는 어느 날 그에게 말했다. 넌 율사 이전에 좋은 사람이야. 그게 널 특별하게 만들어. 민혁은 조용히 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도교수가 그에게 봉사활동 참가를 제안했다. 서울 북부에 새로 생긴 재활센터야. 통합치료 모델로 운영 중인데 자네가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 민혁은 그 말에 어딘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다. 센터의 이름을 듣고 그의 눈이 커졌다. 희망의 시작센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민혁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단기 봉사니까. 거기서 뭘 느끼든 자네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며칠 후 민혁은 센터 앞에 섰다. 넓고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건물 입구 옆에 세워진 작은 문고. 우리는 혼자 회복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민혁은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천천히, 하지만 강하게 뛴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긴 시간의 곡선 끝에서 그는 마침내 돌아오고 있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자리에. 강민혁은 희망의 시작센터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이 그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다. 센터 입구의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따뜻한 움직임이 보였다.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정원을 산책하고 치료사들은 책을 들고 환자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 풍경은 소란스럽지 않았지만 묘하게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민혁은 가방을 메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접수처에서 이름을 말하자 스태프가 웃으며 안내했다. 봉사자 강민혁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이쪽 병동 보조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가 처음 배정받은 곳은 감각회복실이었다. 말을 하지 못하거나 반응이 느린 환자들과 함께 감각 자극 훈련을 진행하는 공간이었다. 소리, 냄새, 빛, 촉감을 활용해 환자들의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이끌어내는 곳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환자들에게 다가갔고 필요한 만큼 말하고 충분히 기다렸다.
그의 태도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하고 깊었다. 며칠 뒤 센터에서는 정기적인 치료 미팅이 열렸다. 환자의 변화와 상태를 공유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그날 회의에는 센터장이 직접 참석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윤지우가 들어섰다. 민혁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지우 역시 회의실 안에서 민혁의 얼굴을 본 순간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서로 말없이 마주친 시선. 이 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 공백은 단 한 번의 눈빛으로 이어졌다. 지우는 당황한 기색 없이 자리에 앉았다. 모두 시작하죠. 회의는 평소처럼 진행되었고 민혁은 그저 조용히 노트를 들여다보며 필요할 때만 간단히 의견을 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회의실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남은 두 사람.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돌아왔구나.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센터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당신이 만든 곳이라는 걸. 지우는 책상 위에 노트를 손끝으로 만지며 말했다. 너에게서 배운 것들이 많았어.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보이더라. 민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떠나기 전에 말했어야 했어요. 아버지 일도, 내 감정도. 그런데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알고 있었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다만 그때는 내가 너무 두려웠을 뿐이야. 둘 사이엔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지우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곳은 너의 자리야. 처음부터 그랬어. 내가 여길 만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너였으니까. 민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하는 거지. 그날 저녁, 민혁은 센터 숙소 앞 정자에 앉아 있었다. 지우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여기, 내 이름으로 된 신분증. 우리가 법률팀 통해서 내 주민등록 회복하고 공식적으로 봉사자로 등록했어. 이제 너도 여기서 일할 수 있어. 민혁은 봉투를 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다. 강민혁, 생년월일 2006년 4월 14일. 주소, 서울특별시구.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 하지만 그것은 민혁에게 존재 그 자체를 증명하는 열쇠였다. 그는 신분증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고마워. 고맙긴. 이제 시작이야. 지우는 웃으며 말했다. 다음 날 센터의 전 직원에게 새로운 봉사자 한 명이 소개되었다. 강민혁 씨입니다. 앞으로 환자와의 감각소통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할 예정이에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민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단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다시금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민혁은 윤태석 회장의 병실로 향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간단한 대화는 가능한 상태였다. 병실 문을 열자 윤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혁을 바라보았다. 잘 왔구나.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들린 말. 민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췄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인사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용서였고 다짐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다. 희망의 시작센터는 이제 더 이상 작은 실험이 아니었다. 입소문을 타고 센터를 찾는 이들은 계속 늘었고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예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비의료 기반 통합회복 모델, 환자 중심 치유 혁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윤지우는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리더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우는 관심보다 실질적인 확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전국에 센터를 세우고 지방병원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해. 지우는 팀을 불러 회의를 주도했다. 다음 목표는 치유 공동체 프로젝트야. 지역 기반 회복 모델을 만들어서 마을 자체가 치유 공간이 되도록 하는 거지. 팀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한쪽에 앉아있던 민혁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깊은 고민을 품고 있었다. 며칠 후 민혁은 지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지우 누나, 이번 프로젝트 너무 빨리 가는 건 아닐까? 지우는 놀란 듯 민혁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센터는 아직 완전히 안정된 것도 아니고 모델도 완성되진 않았잖아. 이 상태에서 열보 확장을 시작하면 본질이 흔들릴 수 있어.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 병원에서 버려진 환자들 누군가는 움직여야 해. 민혁은 조용히 말했다. 맞아. 누군가는 움직여야 해.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그 움직임이 또 다른 절망을 만들 수도 있어.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민혁을 믿고 있었다. 누구보다 그를 존중했고 그가 만들어낸 변화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민혁은 단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었다. 그 시각 차이가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미묘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며칠 후 센터로 한 통의 제안서가 도착했다.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 라이프코어에서 희망의 시작센터와의 협업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금, 장비,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신 센터의 모델을 세계적 표준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센터의 모든 치료 과정과 기록, 시스템을 정식 유료 데이터로 관리하며 운영 전반에 우리 측 자문단을 참여시키고 싶습니다. 지우는 깊은 고민 끝에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민혁을 포함한 핵심팀 앞에 제안서를 올려두고 말했다. 이건 우리에게 큰 기회야. 안정적인 재정,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글로벌 진출. 우리가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거야. 팀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민혁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환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먼저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치료의 본질이 아니라 효율과 수치가 앞설 수 있어요. 지우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민혁은 다시 말했다. 우리가 만든 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공간이었죠. 근데 이 제안은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잊게 만들 것 같아요.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민혁을 불렀다. 내가 말한 거 이해해. 그리고 나도 내가 옳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움직여야 해. 누군가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그리고 난 너 없이도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싶어. 그 말에 민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난 잠시 쉬어야겠어. 나도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지우는 그를 막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혁은 센터를 떠났다. 두 번째 이별. 하지만 이번엔 상처보다는 숙제가 남았다. 민혁은 서울을 떠나 강릉의 한해안 마을에 도착했다. 바다를 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뭐였지? 그는 다시 노트를 펴고 메모하기 시작했다. 치유란 무엇인가? 환자와 치료자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는 답을 몰랐지만 찾기 위해 계속 걸어가기로 했다. 지우 역시 센터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라이프코어와의 협약을 신중하게 진행하며 한편으론 민혁이 남긴 철학을 지우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그녀도 알 수 있었다. 어느 순간 자신이 더 이상 민혁과 같은 방향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은 그녀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성장하게도 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에서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사람을 진짜 치유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아직 정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놓지 않는 한 그들의 길은 언젠가 다시 마주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더 단단한 존재로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1년이 흘렀다. 강민혁은 강릉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머물며 공부와 자문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는 의료 시스템에서 벗어난 사람들, 즉 병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환자들과 가족을 위한 비공식 회복 네트워크를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방식은 단순했다. 소통, 동행, 기다림. 장비도
진단도 없지만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정을 느꼈고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민혁은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보낸 이는 윤지우. 제목은 짧았다.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민혁은 그 이메일을 몇 번이나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다. 언제든 괜찮아요. 며칠 후 지우는 강릉으로 왔다. 그녀는 아무런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다. 두 사람은 오래된 찻집에 마주 앉았다. 짧은 인사 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생각보다 얼굴이 좋아 보여요. 지우는 살짝 웃었다. 힘들었지만 많이 배웠어. 그리고 많이 바뀌었고. 센터는 어때요? 크게 성장했어. 라이프코어와의 협약도 공식화됐고 지역 치유 공동체도 첫 번째 파일럿 마을에서 잘 작동하고 있어.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해요. 당신이 만든 길이에요.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런데 뭔가 빠져 있어. 민혁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엇이요? 당신. 그 말에 민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우는 이어 말했다. 센터가 커질수록 내 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 회복의 본질보다 확장과 운영이 더 중요해졌고 숫자와 보고서가 사람의 얼굴을 덮었지.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 민혁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피로와 슬픔,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묻고 싶다는 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질문을 바꿔볼게요. 당신은 진짜로 돌아가고 싶어요. 처음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그 느리고 조용했던 센터로.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더는 숫자 말고 눈빛을 보고 싶어. 기록이 아니라 기억을 남기고 싶어.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해요. 그 말은 단순한 승낙이 아니었다. 그건 다시 믿겠다는 말이었고 두려움을 감싸 안겠다는 선택이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서울로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름은 쉼과 회복의 집. 도심 한복판, 한옥을 개조한 조용한 공간이었다. 병원도 아니고 센터도 아니며 치료도 상담도 강요되지 않는 공간. 단지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곳. 아무도 치료하려 하지 않고 누구도 고치려 들지 않는 곳. 그저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한 공간. 이 프로젝트는 센터의 기존 체계와 병행되었고 지우는 이 공간을 자신의 또 다른 정체성으로 삼았다. 민혁은 이곳에서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었다. 하루는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다. 아이에게는 신경발달 장애가 있었고 병원에서는 회복이 어렵다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냥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 있어줘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날 이후 아이는 매주 그곳을 찾았고 처음엔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는 몇 달 후 민혁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은 민혁이 걸어온 모든 길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그리고 지우는 그 모습을 창밖에서 조용히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어. 민혁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돌아왔을 뿐이에요. 시간이 흘렀다. 숨은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걸어온 길을 믿는 이였고 한 사람은 걸어갈 길을 믿는 이였다. 둘은 서로를 보며 알 수 있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